straw? Don't tell me it's a freaking straw.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채 발견된 바다 거북이는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연과 생명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들, 또 기업들은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금요일에 오아시스 함께 해주시는 신기주 경제문화 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녹아내리는 빙하, 또 살 곳을 잃고 떠도는 북극곰 영상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었잖아요. 때로는요, 한 장의 이미지가 100마디 말보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것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빨대 거북이 이미지일 거예요. 지난해 참 이맘때였을 거예요. 이미지 때문에 여름에 아이스 커피 덜 먹자 이런 운동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빨대 스트로우를 쓰지 않는 방법을 개발해내기도 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지를 보여줬는데 뭐 사실 빨대 거북이뿐만 아니고요. 향유 고래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어서 뱃속을 열어봤더니 그 영양가가 없는 플라스틱만 먹어서 배는 부른 채로 굶어 죽은 모습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 최근에 이 버려진 쓰레기로 고통받는 바다 생물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홍 기자님은 어떻게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몇 개나 쓰시나요? 네, 사실 참 괴로운데요. 저도 이 방송 하기 전에 점심 먹고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커피 한 잔 했죠. 아이스 커피. 저도 무심코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으로 먹었습니다. 지금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요. 아마 많이들 그렇게 무심결에 썼던 플라스틱의 양이 1인당 한국이 98.2kg이나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 1위였어요. 2016년 통계입니다만 여전히 상위권일 겁니다. 특히 이런 식의 쓰여진 플라스틱이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 다 매립 내지는 충격인데 방치가 됩니다. 사실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무심결에 이렇게 썼던 플라스틱이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많이들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방송 보시면서 비슷한 약간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를 돌아보고 인식을 좀 바꿔보자 해서 지금 꾸준히 열리고 있는 영화제가 있죠. 이 서울 환경영화제인데 어제 개막을 했고 올해로 벌써 16회째를 맞았네요. 네,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요. 야, 벌써 16회째입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부터 어제였죠. 29일까지 7일 동안 열리는데요. 24개국 59편의 영화가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국장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집행위원장 이명세 감독이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슬로건이 재밌었어요. 에코 나우입니다. 지금 환경을 지켜야 한다였어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빨대 거북이 같은 강렬한 이미지가 지난해 보여지면서 충격들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게 올해 슬로건이 의미심장한데요. 에코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을 논할 때가 아니고요. 필환경을 논할 때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친환경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제 개막식이 참 재밌었는데 그 사회를요. 지난해 이어 올해 권유 배우가 다시 맡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농담을 했는데 저도 재활용 사회자입니다. 였어요. 사실 이 정도의 위트가 있을 정도로 16회째가 되니까 굉장히 노련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경쟁 영화제여서 좋은 영화들에 대한 심사를 통한 경쟁상을 주기도 합니다. 자, 어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영화가 이 아쿠아렐라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자, 이게 북극해 빙하가 녹아서 남미로 흘러가기까지의 길고 긴 물의 여정을 장대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물의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에 정말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죠. 지구 온난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자꾸 듣다 보면요, 무심해져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보면요, 그러니까 러시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인데요, 빅토르 코사코프스키 감독의 침묵의 다큐멘터리입니다. 1시간 반 동안 나레이션도 없고요, 자막도 거의 없습니다. 오직
이제 말하자면 바이칼호의 얼음이 녹는 순간부터 북극의 해빙이 녹는 순간부터 결국은 그 마이애미의 그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도시 풍경을 스쳐 지나가서 베네수엘라의 앙헬 폭포까지 갑니다. 앙헬 네. 폭포는 굉장히 높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물의 흐름을 쫓으면서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작품이죠. 네,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없다고 하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가 직접 영화에서 뭐 언급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 심각성을 아주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다. 맞습니다. 그런 네. 평이 있는데, 자 이외에도 내가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쓰고 버리는 것들이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작품들도 많이 준비돼 있죠. 네, 사실은 24개국에 59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 보면 주로 관통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심결에 쓰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 자체를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과 또는 우리 환경을 해치고 있는지를 증언해주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특히 2018년 15회 때 이런 이슈들이 크게 제기된 이후에요. 네. 올해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요. 특히 요즘 저처럼 무심결에 아이스 커피를 마신 분들한테 아차 뜨끔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환경 영화제 또 여기서 이 상영되는 영화들은 어떤 금전적인 흥행을 위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요. 그 사회학자 제임스 사무엘 콜만이 한 정의인데요. 뭐냐면 개인의 이기적인 감성, 그 요구들이 증가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영화나 이미지나 영화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 또는 정신 또는 생각들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마디 말보다 강렬한 이미지가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고요. 네. 이런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되었을 때 사실 더 진보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흔히 구성의 오류라는 경제학적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유드릴 수 있어요. 극장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봐야 합니다. 근데 가장 잘 보는 방법은 내가 일어나는 거겠죠. 모두가 일어나면 아무도 잘 볼 수 없게 되겠죠. 네. 이게 바로 개인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집단한테는 피해가 되는 것,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환경 문제가 대표적인 구성의 오류의 사례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회용 스트로우 빨대를 썼을 때 나는 편리하지만 그게 모였을 경우에는 나한테도 피해가 되고 모두한테도 피해가 되는 것. 근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모두가 다 피해를 얻기 때문에 내 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걸 설득해야 하는데 네. 이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요즘 미중 무역 갈등 때 금융 자본의 전쟁을 하다가 지금 기술 자본의 경쟁을 하잖아요. 네. 화웨이를 두고 몹시 많은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술적 충돌이 일어나는 미중 무역 갈등의 형태를 보면 그 안에서 한국은 무슨 자본을 축적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금융과 기술의 자본을 축적했다면 우리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 쓰레기 발생부터 줄이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시죠. 그래서 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인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 같은 썩지 않는 쓰레기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포장이 안 된 물건을 사고 일회용품은 쓰지 않는데요. 이런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등장한 게 제로 웨이스트 식료품점입니다. 이 가게는요, 곡물과 견과류는 1g 단위로 판매하고요. 과일과 채소는 1개씩 살 수도 있어요. 치약, 샴푸, 린스 같은 생필품도 있는데 담아갈 용기와 장바구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분명한 건 포장이 없으니까 쓰레기도 없다는 거예요. 제로웨이스트 식료품점은 2014년 독일 베를린에 처음 생긴 이후 유럽과 미국, 홍콩, 태국 등 전 세계에 생기고 있어요.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고요. 올해 4월부터는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도 금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움직임들 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말하자면 그 플라스틱 어택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네. 나온 것처럼 2018년 3월에 영국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개인 포장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확인하고 그 포장지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증하는 운동이죠. 인증이라고 하는 것, SNS가 만들어내는 운동이 어떨 때는 지나치게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환경이라는 이슈를 갖고 개인의 동참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내에서도 이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카페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환경영화제의 에코프렌즈라고 하는 그 보트 팩토리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일회용 용품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가게에 왔을 경우에 이제 텀블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네, 자 소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는 이제 큰 기업들까지도 네. 이런 흐름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SK그룹이고요. 최태원 회장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다루는 아젠다 중에 환경이 빠질 수가 없겠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의 오류를 해결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정부라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고요. 민간 기업까지도 확실히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SK그룹은 말하자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 활동보다 별개가 아니다라면서 이 문제에 직접 접근해서 이걸 평가하고 제대로 기업 활동에 연계할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공공의 이익 확대에 노력한다.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사실 KPI라는 표현 있죠. Key Performance Indicator. 아니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팀장님들 또는 인원분들이 이 KPI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 근데 지금 KPI가 올드한 개념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네. 정량적 평가, 수치, 매출, 이익만 갖고 얘기하는 게 기업의 전부가 아니고요. 정성적 평가들, 이런 식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이해관계자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선진 기업이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업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소비자들한테 인정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SK그룹은 이걸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해상의 3세죠. 정경선 대표가 이끄는 HGI라고 하는 임팩트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많이 확산시키고 있고요. 지금 아마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KPI 대신에 임팩트를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계량할 수 있는 것이냐를 갖고도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임팩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또는 기업들이 체인지 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회계 시스템에서의 어떤 이익으로 잡히는 측면, 거기에서 그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지금 이제 발굴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런 그 소셜 임팩트 기업들에게 있어서 환경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네요. 네, 사실 뭐 착한 소비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가 필환경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그런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소비자들한테는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밀레니얼 소비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에요. 이 기업이 아무리 싼 제품을 만들고 나한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이 공정한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특정 기업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필환경적 기업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특히 가치 소비, 공감 소비가 가장 중요한 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일종의 자본주의 2.0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할 텐데요. 네. 그 안에서 환경이라는 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어떤 패션 업계라든지 이런 쪽도 요즘 한 번 입고 뭐 빨리빨리 또 유행도 지나가고 하니까 상당히 환경에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해요. 네, 사실 패션이라고 하는 건 소비하고 직결되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패션을 오래 다뤘으니까 이 흐름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가죽이나 또는 아주 비싼 비환경적인 제품, 4라고 하는 것들을 네. 쓰는 기업들이요. 앞으로는 그런 소재들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들이 최근 수년 동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소비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 소비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패션 기업들이 발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의 오아시스에서는 환경영화제 개막 소식과 함께 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경제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